그런 걸 예상한 건 아닌데 이 주제를 택하고 보니까 아주 타이밍하게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참가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아주 자료를 꼼꼼하게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 35분 정도 말씀해 주시죠. 네네, 그러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양해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회사 정책상 제가 직접 자료를 띄워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메일로 배포된 자료를 이제 따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주요 중앙은행들 통화 정책이 이제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됨에 따라서 이제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들이 이제 연초에 꽤 있었는데요. 저희 회사의 그 전체적인 이제 하우스뷰에는 여전히 아직은 주식이나 이제 리스크 에셋에 대한 비중은 확대로 잡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섹터별로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비중 확대는 가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머징 국가나 중국에 대해서는 비중 확대 의견을 가지고 있고, 미국에 대해서는 뉴트럴하거나 언더웨이트, 그러니까 비중 축소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어닝의 측면에서 이제 펀더멘탈한 곳에서는 이제 어닝은 여전히 기업 어닝들이 괜찮다라는 이제 견해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어닝 대비했을 때 최근에 이제 가격 조정된 후로 생각했을 때는 밸류에서도 그러니까 싸다는 거죠. 이제 밸류에서도 충분히 이점이 있다라고 여러 경로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에 비해서 채권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더 떨어져야 된다. 아직은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 중인데 좀 더 한동안은 투자에는 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게 이제 기본 생각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닝 시즌이 이제 4분기 어닝 시즌 이제 1월 달 지나가고 나서 주식시장 반응 글로벌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생각했던 것만큼 어닝을 반영해서 이제 리바운드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시장 심리가 좀 많이 닫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이제 얼마나 이제 금융시장이나 실물 경기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중요할 텐데요. 그래서 돌고 돌아 결국은 펀더멘탈일 걸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펀더멘탈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의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죄송합니다. 근데 한마디로 줄이면 글로벌 성장률 올해도 4.2%에서 전체 평균 성장률인 2.9%보다는 꽤 상당폭 상회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미크론하고 델타를 좀 차이를 두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델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 보고되고 나서 뭐 인도 그리고 나중에 아세안 국가들 이렇게 번질 때 보면은 거의 1년에 걸쳤습니다. 연초에는 이제 선진국들 위주였다가 연중에는 인도가 먼저였다가 이제 선진국 그리고 이제 아세안 국가들까지 하기에 이제 몇 달이 걸렸는데 이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 보고되고 나서 대량으로 지금 퍼지고 있는 것들이 한 두세 달 안에 쭉 다 번졌다가 다시 사그라드는 이제 그런 모습이 보여서 충격의 피해는 1분기에 좀 집중될 걸로 보고 있고, 근데 1분기에 집중이 된다고 하더라도 전체 성장률이 2.7%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분기에는 다시 반등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느냐 했을 때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물론 이제 아웃룩에 저희가 텐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좋은 뉴스가 있고 안 좋은 뉴스가 있는데요. 안 좋은 뉴스를 보통 많이 처음 말씀드리니까 안 좋은 뉴스를 말씀을 드리면 왼쪽 차트는 JP모건의 그 주별로 나오는 그 성장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예상이 어떻게 바뀌느냐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6월을 1이라고 이제 인덱스로 맞췄을 때 얼마나 상향 조정했는가 하향 조정했는가를 실시간으로 트랙을 했는데요. 올 작년 중반까지는 방향은 같았습니다. 성장률 높게 잡음에 따라서 인플레이션도 같이 이렇게 예상보다 좋았다, 예전에 생각한 것보다 좋았다 이렇게 점점 높게 잡았는데요.
이제 그 뒤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성장에 대한 전망이 이제 꺾이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역관계가 발생을 했을 때에는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의 그 상향 조정이 선진국 특히 이제 가계의 그 퍼체이싱 파워, 그러니까 구매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면서 성장에도 안 좋은 영향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이제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 좋은 뉴스가 이렇게 있는데요. 그에 비해서 그거를 좀 더 벌충할 수 있을 만큼 강한 힘은 오른쪽 차트에 있는 선진국, 특히 이제 G4라고 하면은 미국, 영국, 유럽, 일본 이 네 나라들의 그 가계의 인컴 그리고 스펜딩하고 세이빙입니다. 2020년 팬데믹 와중에 이제 스펜딩은 거의 이제 0에 가깝게 수렴한 적도 있었고 상당히 이제 줄어들었을 때에 비해서 인컴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이 중에 상당 부분은 이제 정부 재정으로 통한 인컴이었었고요. 그 인컴이 늘어난 만큼 세이빙 레이트는 올라가 있는데요. 이 세이빙 레이트를 아시겠지만 이제 플로우 데이터로서 그 분기의 세이빙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축적한 세이빙의 그 스탁으로만 봤을 때는 여전히 팬데믹 이전 수준에 비해서 높게 유지가 되고 있고 이게 기회만 있으면 정상 상태로 되돌아갈 텐데 그 와중에 특별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는 소비 수요다라고 보고 있고 이 부분이 나라마다 그 GDP 대비 비중은 조금씩 다르지만 이제 글로벌로 봤을 때 대략 한 3, 4%, 4, 5% 정도는 되는 꽤 상당히 큰 폭의 소비 여력이 남아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의 그 부분이 기업의 이제 어닝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해서 중간에 큰 리스크만 없다면 펀더멘탈로는 이번 연도는 성장률로서는 평균 성장보다 높은 성장 시현할 것이다라고 보는 게 이제 저의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금의 그 회복세는 예전에 비하면 어떤가 했을 때 훨씬 빠릅니다. 훨씬 빠르고 아웃풋 갭이 0으로 갈 때까지는 이제 거의 한 3년 정도면 이제 끝이 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이후에 흐름 봤을 때는 거의 10년이 가까이 걸렸거든요. 이제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 GFC 때에는 이것이 이제 금융위기에서 왔고 특히 이제 선진국들의 레버리지를 너무 많이 했던 것들, 그 신흥국도 레버리지를 많이 했던 걸 이제 줄여야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그 빚을 줄인다는 거는 상당히 이제 고통스럽고 긴 과정이 필요합니다. 거의 10년 가까이 걸렸던 구조조정 과정을 겪었는데 비해서 팬데믹이라고 하는 경우는 특별히 레버리지 문제 때문에 발생하기보다는 자연재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꽤 빠른 속도로 지금 아웃풋 갭이 닫히고 있다. 그리고 예상보다 더 빨리 노동시장 상황이 타이트해지고 있다. 특히 구인난 같은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는 좀 덜합니다만 이제 많은 이머징 국가들까지 포함해서 지금 발견이 되고 있는 문제라 이 부분들이 이제 중앙은행들이 특히 이제 주목해서 보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인플레이션 얘기를 꼭 해야 될 텐데요. 이제 작년에 그 페드가 했었던 이야기들 중에 상당히 이제 많이 이제 틀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이 이제 일시적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연말 그리고 연초 되면서 이제 좀 포기를 하면서 그 정책 당국 스탠스도 많이 바뀌었는데요. 인플레이션에는 그 일시적인 요인과 그리고 구조적인 요인이 다 섞여 있다고 봅니다. 일시적인 요인이라고 하면은 좀 파란 선으로 보시는 이제 재화 인플레이션이 특별히 더 관련이 있을 텐데요.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그 병목 현상 그리고 일시적인 그 펜트업 디맨드 때문에 나타난 이제 인플레이션 설지 그리고 아주 낮은 수준에서 그리고 정상화 수준을 넘어가는 이제 유가의 급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미쳤던 데 비해서 서비스 인플레이션도 사실은 상향 트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구조적이거나 아니면 사이클과 관련됐을 것으로 보는데요. 템포러리한 그 재화의 인플레이션은 작년 말 상황은 앞으로 계속 서스테인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가가 사실 이제 8, 90불대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3, 40불대에서 올라왔던 걸 생각을 하면은 거의 그 산술적으로는 3배 가까이 뛴 건데요. 여기서 뭐 많이 올라봐야 이제 120불이라고 하면은 90에서 120불이면은 이제 한 뭐 30% 정도 이므로 그
물가의 상승률로만 봤을 때는 작년만큼 나오긴 어렵다라는 점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공급망에 대한 충격 자체는 물론 계속 지속되는 문제이지만 가장 안 좋은 지점을 지났다라는, 특히 이제 동남아시아 그 공장들이 뭐 델타 때문에 많이 이제 문 닫았다가 오미크론 때는 지금 문을 닫고 있지 않은 모습들을 보면서 최악의 지점들은 지났다라는 공급에 있어서 그런 두 가지 점들을 생각을 하면은 그 재화에 대한 인플레이션은 충분히 좀 어느 정도는 트랜지토리 했다라는 점인데요. 그럼 페드가 미싱했던 부분은 무엇이냐 했을 때는 이제 서비스와 그리고 웨이지 인플레이션이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전까지만 해도 그 미국의 노동시장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좀 낙관적인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데 비해서 코로나 이후에 노동 공급이 제대로 되살아나지 않은 모습들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은 좀 페드가 많이 미싱한 것 아닌가. 그래서 기조적인 인플레이션 흐름은 여전히 지금 서비스 위주로 나오고 있고 그 재화 인플레이션에서 오는 샥이 지금 올해 말쯤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정상화되겠지만 이런 기조적인 인플레이션까지 더해서 아마도 코어 인플레이션은 이제 팬데믹 이전보다는 이후에 약 50bp는 넘는 정도에서 좀 안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안정은 되나? 그러나 그 이전 레벨보다는 이제 높은 수준으로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트를 보겠습니다. 6페이지인데요. 6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뮤트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네. 센트럴 뱅크들의 펄러스 노멀라이제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올해 계속 지금 이게 하울링이 나는데 줌에서 뮤트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 페드 같은 경우에 저희 이제 JP모건 견해로는 올해 5번 인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25bp씩 3월부터 해서 5번 인상, 그리고 내년에 3번 인상해서 전체 2% 올리는 걸로 돼 있고요. 유로 지역 같은 경우에 올해 12월, 그리고 내년에 3번, 그리고 내후년에 3번 더 해서 전체적으로는 1.25%까지 정상화시키는 걸로 이제 최근에 이제 견해를 바꿨습니다. 근데 이거를 되돌아 생각하면 상당히 빠른 정도로 그 견해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중반까지만 해도 파월 의장 자신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이야기하지 않겠다, 그 생각하는 것도 생각하지 않겠다라고 강하게 얘기했던 것에 비해서 지금은 심지어 3월에 50bp 인상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상당히 빠르게 이제 스탠스가 바뀐 측면이 있고, 그래서 이제 금융시장에 좀 더 영향이 크다고 보고 있는데요. 왼쪽에 차트를 보시면 그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 이제 정상을 찾아가는 것과 더불어 이제 글로벌 폴러시 레이트도 올라가는 걸로 돼 있는데요. 이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사실 중립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립 수준까지 아니라고 하는 말씀에는 여전히 이제 그 통화 정책의 스탠스, 특히 ECB나 페드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이제 비정상적으로 확장적이었던 거를 되돌리는 것이지, 이게 경기를 완전히 이제 꺾어버리는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이제 둘 중에 이제 좀 밸런스를 맞추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익스펙테이션을 잡아야 되는 것과, 그리고 너무 세게 이제 통화 정책을 정상화했을 때 경기에 대해서 마이너스 효과를 어느 정도는 제어해야 되는 측면에서 좀 밸런스를 맞추다 보면 미국은 대략 2%, 하한선 기준 2%, 그리고 ECB 같은 경우에는 1.25% 정도 선이 중립금리를 살짝 하회하는 정도라고 보고, 그 정도까지는 정상화를 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소위 말하는 QT라고 하죠. 저희는 6월에 시작이 돼서 이제 7월부터 이제 발표가 돼서 이제 7월부터 시작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중앙은행이 대차대표를 축소하는 것은 어, 이제 지난 몇 년간 중앙은행 특히 이제 선진국 중앙은행의 대차대표가 7배가 뛰었습니다. 7배에서 8배 정도 뛰었던 거에 비해서 한, 한 몇십 프로도 아니고, 그러니까 페드 기준으로 한다면 이제 1트릴리언이 안 되던 대차대표가 이제 7에서 8 트릴리언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1트릴리언 정도 줄어드는 걸로 보고 있어서 대차대표 자체도 여전히 확장적인 상태에서 일부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향이 과연 얼마나 이제 금융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실물 경기에 대해서 마이너스이냐라는 것들이 이제 생각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저희 계산으로는 중립금리를 하회하는 정도까지밖에 인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평균 이상의 성장률이 유지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 차트 보시면 이제 그 와중에 달러 이제 가치는 계속 올라갈 텐데 90년대부터 지금까지 쭉 놓고 보면 달러 트렌드는 이제 아주 크게 봤을 때는 90년에서 2000년대 초반, 2002년, 3년까지 되는 달러 강세 시기를 겪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물론 위안화 때문에 그랬습니다만은 이제 달러 강세가 한 10년간 꺾였었던 경우가 있었고요. 그 이후로 이제 GFC 이후로는 다시 달러 강세의 롱텀 트렌드가 계속되어 왔는데요. 저희 견해에는 이 계속되는 트렌드는 올해 뭐 꺾이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고 여전히 달러 중심의 강세 흐름은 이어진다. 그 말을 뒤집으면 우리나라 원화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좀 약세 압력은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 특히 ECB가 최근에 이제 크게 금리를 올릴 것 같다라는 이제 전망이 있으면서 라가르드 총재 코멘트 이후에 뭐 유로화가 좀 어느 정도 강세로 가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땐 여전히 글로벌 성장 회복은 미국이 주도한다고 보고 있고요. 미국 주도의 성장 회복 그리고 금리 인상 폭만 보더라도 페드가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달러 위주의 통화 가치는 좀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는 게 저희 기본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 원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15원 정도 지금보다 약간 위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몇 달간 생각해 보면 계속 레인지 바운드에서 이제 상단을 태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레인지 바운드가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 올해 내내 좀 반복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너무 좋게만 말씀을 드렸는데 리스크 요인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다 이야기하듯이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이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생긴 그 리스크로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전쟁이 발발하거나 오일 공급에 이제 생션이라든지 이런 거 통해서 큰 충격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이냐 했을 때는 저희 이제 그냥 순수하게 가정해 봤을 때 오일 샥이 다 이제 공급 측 문제이고 그리고 그 공급이 이제 수급상 2.3 밀리언 배럴이라고 가정해 봤을 때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100%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거의 이제 150 배럴당 150불 정도로 올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했을 때는 하반기 기준으로 글로벌 성장률이 지금 기준으로는 저희 생각에 4.1% 성장인데요. 0.9까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꽤 상당히 큰 이제 샥이고 물론 정책 당국의 반응이라든지 그리고 실제 이제 지오폴리티컬 리스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 봤을 때 이 정도의 샥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컨슈머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 하반기에 3.2%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거의 2배 가까이 뛸 걸로 7.2까지 뛸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중앙은행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라고 했을 때 유가가 어느 정도 조금 올라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면은 충분히 이제
그 호키시하게,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하는, 더 강하게 인상하는 측면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물가에 대한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그 선을 넘어서 뭐 150불까지 막 거침없이 올라간다. 그래서 그것이 성장에까지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했을 때에는 이제 성장에 대한 컨선 때문에 어느 정도 그 호기심을 좀 뒤로 물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나리오마다 조금씩 다르고, 그리고 어느 정도 트레스홀드를 치느냐에 따라서 이제 정책의 대응 자체도 좀 바뀔 것이다라고 보는데요. 근데 일각에서는 이게 뭐 70년대 오일샷 같은 경우 아니냐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한 가지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제 70년대하고 지금하고 산업 구조가 많이 다릅니다. 70년대 그 오일과 관련했던 에너지의 비중에서 지금은 상당히 낮아져 있고, 그래서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유가로 인한 코스트 어, 그 스피로 임팩트가 비교적 더 작기 때문에 70년대 상황을 지금과 계속 연관하기는 좀 어렵고, 최근에 이제 데이터 가지고 봐야 되는데, 지금 테이블에 보여드린 거는 이제 최근의 데이터 가지고 저희가 생각해본 최악의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스크로 이와 같은 걸 말씀을 드리고요. 한국은 차트를 그냥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원화 이야기하고 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JP모건 올해 성장률 전망이 3.3%고요. 마켓에서 예상하는 게 대략 3% 정도입니다. 그래서 3.4이면은 좀 약간 마켓 대비는 좀 높은 편인데요. 이게 어떤 정도의 성장률이냐 봤을 때 왼쪽에 보시면 파란 선은 저희 외환위기, 97년 외환위기를 T0라고 봤을 때 그거에서 회복되는 트렌드를 그려봤고요. 그리고 오렌지 선은 2008년도 금융위기, 그리고 검은 선은 이제 코로나 위기, 세 가지를 이제 그려봤습니다. 아시안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이후에 저희 그 트렌드에서는 한 10% 정도 저희가 마이너스까지 폭을 키웠다가 대략 그 9쿼터, 9쿼터 정도 지난 다음에는 0까지 회복이 됐고, 그리고 0을 완전히 이제 회복한 건 아니고 이제 0보다 조금 밑에서 안정이 됐습니다. 14쿼터까지 갔을 때에는. 그리고 오렌지 선 보면은 2009년 1분기를 이제 샥이라고 봤을 때 대략 한 8쿼터 지난 다음에 0까지 수렴했었고요. 이제 에이시안 파이낸셜 그 외환위기 때와 비슷하게 마이너스 한 2%선 정도 되는 지점에서 이제 안정화가 됐는데요. 코로나 같은 이번에 그 팬데믹 샥 같은 경우에도 거의 그 GFC와 비슷하게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리고 이 3%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풀 리커버리를 이제 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성장률 패스를 그냥 그대로 그 수준으로 표시해 보면 이제 검은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GFC 이후에 그 회복세를 하회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일부에서 예상하는 것처럼 2%대 성장을 한다면은 GFC 이후에 리커버리를 상당폭 하회하는 것인데, 지금 상대 비교나 그리고 절대 비교에 있어서 GFC 이후의 성장 회복보다도 이제 우리나라의 성장 회복세가 덜 할 것이다라는 데에서는 그렇게 크게 아르기먼트는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략 3% 성장이 예전의 히스토리컬 트렌드로 봤을 때는 그냥 적절한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트는 좀 많이 뛰어넘어서요. 아마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서 14페이지 잠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4페이지 보시면 코로나로 인한 이제 오미크론 지금 뭐 이제 10만 명 가까이도 나올 것 같은데요. 10만도 넘게 나올 텐데 일단 오미크론 드랙이라든지 예전에 이제 12월 달에 델타 드랙도 그렇고 왼쪽 차트를 보시면 서비스 활동의 수준으로만 봤을 때는 이제 최초 샥 이후에는 뭐 위아래 왔다 갔다는 하지만 긴 틀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회복 트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미크론에도 불구하고 그
전반적인 기조는 크게 사라지진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차피 이제 중상자 위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부스터샷도 저희가 다른 나라 대비해서는 꽤 많이 맞은 상황이고, 그래서 거리두기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최초의 샥만큼 크거나 그러진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로는 이제 국내 내수로만 봤을 때는 미국이나 유럽만큼은 아니지만 저희도 어느 정도는 가계가 세이빙을 좀 축적한 상황이고, 이 세이빙들이 한국에서도 어느 정도는 소비로 연결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지점 두 가지로 놓고 봤을 때, 올해 저희 성장률의 경우는 일단은 제조업과 수출이 견인하고 있지만 연말로 다가가면서 제조업 대신에 서비스, 그리고 수출 대신에 내수로 위주로 성장이 좀 전환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트로 저희가 18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제 한국은행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저희가 이제 전망을 바꿨습니다. 뭐 뉴스에도 좀 나오긴 했는데요. 그 예전 전망은 1.75%까지만 올린다. 그리고 올해는 1월에 올렸으니까 3월에, 그러니까 3분기에, 그러니까 총재도 바뀌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선거도 끝난 다음에 3분기에 한 번 더 하고 내년에 1분기에 한 번 더 하고 끝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던 거에 비해서 그 금통위원님들의 그 의사록을 잘 읽어봤을 때 그것보다는 조금 더 보시는 것 같고, 특히 인플레이션 익스펙테이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걸로 봤을 때 4월도 가능할 것 같다라고 바꿨고요. 그래서 다음 인상은 4월, 그리고 3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 내년 2분기에서 4번 더 인상하는 걸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그렇게 4번 인상을 하면은 저희는 장기 트렌드에서 약간 올라와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물론 중립금리를 제 생각에는 약간 상회하는 수준일 걸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한국은행이 예전에 가지고 했던 패턴들을 놓고 이제 테일러 룰로 준칙으로 한번 개수를 해봤을 때 그 내년 말이 2.25% 정도가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아웃풋 갭이라든지 아니면 인플레이션 흐름에 부합하는 정도의 레벨이 될 것이다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율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21페이지 보시면 보통은 글로벌 위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는 한국 원화는 절상이 되는 게 보통입니다. 왜냐하면 성장률이 꽤 크게 높게 리바운드 될 때는 원화는 이제 베타 커런시에서 그 성장률이 좋을 때 같이 절상되는 이제 그런 흐름들을 저희가 2002에서 7년 그리고 2011에서 14년까지 봤었는데요.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이제 드리는 부분은 2000년대 초반이나 그리고 2010년도에는 국민연금이 이제 해외에 투자할 때 이제 그런 플로우가 없었고 현재는 이제 외환 시장에 직접적으로 이제 참가해서 밖으로 이제 그 저희 달러 리퀴디티를 퍼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예전과는 좀 다른 패턴의 그 캐피털 아웃플로우가 있다라는 지점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결국은 이제 그것도 펀다멘탈일 텐데 미국이 예전 그 트렌드로 봤을 때는 이제 미국 성장률이 우리나라 성장률보다 높을 때는 이제 어느 정도는 저희가 이제 절하가 되는 측면이 있는데 작년 상황이 좀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미국이 워낙에 이제 높은 성장률을 시현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화도 어느 정도는 이제 절하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요. 이 두 가지 요소들이 올해도 크게는 달라질 것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서 대략 이제 원화는 점차 절하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들이 이제 30분 정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궁금하신 부분들도 있으시고, 그리고 저도 아마 이제 급하게 넘어가느라고 좀 설명을 스킵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질의응답 주시면은 이제 제가 최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그 자, 다시 한번 말씀 주시면 자료를 제가 아침에 보내드렸기 때문에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자유롭게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해 주시죠. 그 유입이란 말씀이 꼭 우리는 그